빗방울이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있었다. 오민서는 낡은 우산을 기울여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막으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3개의 아르바이트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빌딩 청소, 그리고 밤에는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 24살의 그녀에게 청춘의 낭만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병든 동생의 병원비와 자신의 소박한 생활비라는 현실적인 무게가 얹혀 있었다. 마지막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나온 시각은 자정을 훌쩍 넘긴 후였다. 골목길은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다. 가로등마저 폭우에 지쳤는지 연신 깜빡거렸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옥탑방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곳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녀만의 작은 성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번쩍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이 순간적으로 골목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민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레기 수거함 옆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였다. 사람, 분명히 사람이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첫 반응은 공포였다. 술 취한 주정뱅이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일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대편으로 돌아가려 했다.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야 한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한 일에 엮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어 왔다.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렸다. 유우. 고통이 묻어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민서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갈등했다. 그냥 가면 안전하다. 하지만 저 사람을 이대로 빗속에 내버려두면 어쩌면 밤새 죽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양심이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그녀의 착한 심성이 이기고 말았다. 민서는 마른 침을 삼키고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그 형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옷은 흙탕물과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피. 셔츠 앞섭과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과 섞여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짐작게 했다. 민서는 겁에 질려 숨을 죽였다. 딱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조폭들의 싸움에 휘말린 걸까? 아니면 더 위험한 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경찰이 오면 이것저것 묻기 시작할 테고 복잡한 일에 휘말릴 게 뻔했다. 구급차를 부르면 돈은 누가 낸단 말인가? 섣불리 나섰다가 병원비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의 가난은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축 늘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자를 보자 그런 계산적인 생각들은 이내 사라졌다.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민서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모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남자를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는 버거운 그 남자를 부축하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남자의 몸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질퍽거리는 골목길을 지나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생명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 문을 열고 남자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방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다. 그녀는 남자를 자신의 유일한 이부자리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후, 숨을 고른 민서는 서둘러 낡은 구급상자를 꺼냈다.
변변한 약은 없었지만 소독약과 거즈 반창고가 전부였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남자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과 흙탕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콧날이 오뚝하고 입술선이 굳게 다물려 있어 어딘가 모르게 강인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남자의 찢어진 이마 상처를 소독했다. 남자가 고통스러운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살아있구나. 그 작은 움직임에 민서는 안도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상처에 거즈를 대고 반창고를 붙였다. 젖은 옷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자의 재킷을 벗겼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값비싸 보이는 지갑이 툭 떨어졌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가져와 남자의 몸을 덮어주었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났다. 방 안에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서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두려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그녀의 평범하고 단조롭던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까? 내일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폭풍은 방 바깥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길고 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를 비추며 내려앉았다. 남자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희미하게 곰팡이 자국이 있는 낡고 오래된 천장.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에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비좁은 방, 낡은 옷까지 몇 개가 걸린 행거 작은 밥상과 낡은 책, 몇 권이 쌓여있는 상자. 이곳은 어디지? 그때 그의 시선이 방구석에 닿았다. 작은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한 여자가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비고통, 그리고 자신을 부축하던 이 작은 여자의 가녀린 어깨.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려 애썼다. 이름, 직업, 가족.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깨끗하게 포맷된 하드디스크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막연한 위험과 불안감만이 안개처럼 피어오를 뿐이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누구지? 그때 여자가 부스스 눈을 떴다. 남자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오민서였다. 기계연하셨네요. 민서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본능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제 반계요. 어제 골목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민서는 겁을 먹고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남자는 자신의 머리에 감긴 거즈를 만져보았다. 내 이름이 뭐지? 그 질문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남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 모습을 본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임시로 이름을 지어드려도 될까요?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진우 씨 어떠세요, 김진우? 그녀가 어릴 적 좋아했던 동화책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남자는 진우라는 이름이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민서는 서툰 솜씨로 쌀죽을 끓여 그에게 내밀었다. 진우는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허름한 밥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배고픔은 모든 것을 이겼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민서는 무심코 그의 손을 보았다.
숟가락을 쥐는 자세나 죽을 떠먹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기품 있고 절도 있었다. 맛이 없나 봐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의 말투는 짧고 무뚝뚝했지만 상대를 얕보는 듯한 느낌은 없었다. 한편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시너지 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권태민 부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를 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앞에 선 검은 양복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권지혁 대표가 탄 차량은 계획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폭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워낙 깊은 계곡이라 생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수고했어. 권태민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그는 다른 임원들 앞에서는 사촌 동생의 비극적인 사고에 비통해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의 얼굴은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이사들 앞에서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회사를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올랐다. 권지혁의 비극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다시 허름한 옥탑방. 민서는 출근 준비를 하며 진우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다. 제가 일하러 간 동안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푹 쉬고 계셔야 상처가 빨리 나아요. 진우는 이 작은 여자가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의 그는 아무런 힘도 기억도 없는 빈겁대기 신세였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민서가 일을 나간 사이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낡고 비좁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주인의 부지런하고 강직한 성품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복잡한 동네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생경했다. 저녁이 되어 민서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진우가 자신이 덮고 잤던 담요를 각을 맞춰 깔끔하게 개어놓고 아침에 죽을 먹었던 작은 밥상까지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이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의의 표시였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김치와 밥, 그리고 작은 계란찜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다. 처음의 경계심과 의심은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위태롭지만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과거를 잃어버린 남자였고 그녀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끌어안은 여자였다. 남자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의심 대신 아주 작은 감사함의 감정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여자 역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미스터리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들의 뒤얽힌 운명은 지금 이 순간 저 아래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 주인을 바꾸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작은 옥탑방의 4개의 벽 안에 단단히 봉긴되어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진우의 몸에 난 상처들은 조금씩 아물어갔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두꺼운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오민서의 작은 옥탑방은 이제 그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민서의 고된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존경심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자라났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의 보살핌만 받는다는 사실이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몸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나도 뭔가 일을 하고 싶어. 어느 날 저녁 그가 불쑥 말했다. 민서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그를 보았다. 아직 몸도 성취하는데요. 푹 쉬셔야 해요. 아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뭐라도 돕게 해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이후 그는 민서의 작은 조수가 되었다. 방 청소 설거지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다.
민서는 그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인 듯 서툴렀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다. 때로는 민서를 따라 동네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했다. 시끄러운 소음, 온갖 냄새 물건 값을 깎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기하고 활기 넘치는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진짜 세상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민서는 병원에 있는 남동생 이야기, 언젠가 그 애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대신 그녀의 꿈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지치지 않는 희망과 강인함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어느 날 밤 민서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한 몸살을 앓으며 귀가했다. 그녀는 열에 들떠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웠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꿀 차례였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쌀죽을 끓이고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그녀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다. 늘 강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가 속수무책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었다. 어느새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하룻밤의 간호는 두 사람의 감정적인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옥탑방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들 모르게 검은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너지 그룹의 권태민은 초조해지고 있었다. 권지혁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지혁이 아끼던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만에 하나 지혁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원했다.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샅샅이 뒤져 병원의 신원 미상 환자 기록도 전부 확인해 실종 전단지라도 뿌려서 그놈의 생사를 반드시 확인하란 말이야. 권태민의 부하들은 사복 형사나 보험조사원으로 위장하여 사고 현장 주변 지역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사고가 난 외곽도로는 민서가 사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들은 권지혁의 사진을 들고 동네 가게와 시장을 돌아다녔다. 며칠 전 민서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시장의 한 과일 가게 할머니가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얼마 전에 우리 가게에 들렀던 젊은 총각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애매한 대답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위협이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진우는 민서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경제뉴스에서 시너지그룹의 로고와 본사 건물이 화면에 나왔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칼날 같은 통증이 스치며 어떤 이미지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거대한 회의실 분노에 찬 얼굴들, 그리고 배신감.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의 파편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옆에 있던 민서가 깜짝 놀라 그의 등을 두드렸다. 왜 그래요? 머리 아파요. 아니, 그냥 잠시. 그는 두통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파문을 남겼다. 그의 기억을 봉인하고 있던 두꺼운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옥탑방 앞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서로에게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진우는 문득 이 소박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과거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발 아래 거대한 도시의 어딘가에서 늑대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시장 할머니의 작은 증언은 그들의 수색망에 민서가 사는 동네를 새로운 목표 지점으로 올려놓았다. 평화로운 날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소리 없던 위협은
곧 그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시너지 그룹의 로고를 본 이후 진우는 종종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정체불명의 이미지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오민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맑은 오후였다. 민서는 옥상에 널어두었던 빨래를 걷고 있었고 진우는 옆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때였다. 옥탑방 아래 골목길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행하며 들어섰다. 채서 내린 것은 잘 차려입은 검은 양복의 사내 2명이었다. 진우는 무심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남자의 얼굴에 멎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저 얼굴을 알았다. 한때는 아버지의 경호팀에 있었지만 결국 사촌형인 권태민에게 붙었던 배신자 박 실장. 그 얼굴은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창고를 여는 마지막 열쇠였다. 그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뇌리를 덮쳤다. 빗길 속의 격렬한 자동차 추격전, 운전석에 앉은 부하의 눈에 서렸던 배신감,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끔찍한 충격, 절벽 아래로 추락하며 느꼈던 무중력 상태와 마지막 순간 눈앞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폭발의 화염,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기억들, 시너지 그룹의 총수로서 보냈던 나날들, 사촌형 권태민과의 지독한 경영권 다툼, 자신의 이름은 김진우가 아닌 권지혁이라는 사실까지. 기억의 홍수는 단순한 정보의 복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진우 씨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민서가 겁에 질려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가 그를 부축하려 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악에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민서를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가 아닌 과거의 유령들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새어나왔다. 권태민, 박 실장, 김비서. 그는 천천히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변해버렸다. 어딘가 어수룩하고 순했던 진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치밀한 계산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몇 주간 잠들어 있던 거대 제국의 총수로서의 아우라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았다. 허름한 옥탑방, 낡아빠진 추리닝,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 가난한 여자. 그는 자신이 적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이 순진한 여자의 보호 아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쌓아 올렸던 따뜻한 유대감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환자나 룸메이트가 아니었다. 그는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였다. 그는 이제 애정이 아닌 변수를 측정하는 CEO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의 선행이 그녀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만약 권태민이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비인격적으로 변했다. 언제 나를 발견했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 내가 입고 있던 건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 그는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냉정함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장 같은 벽이 세워졌다. 권지혁은 상황의 전모를 파악했다. 권태민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돌아가야 했다. 회사를 되찾고 사촌형을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 허름한 옥탑방에서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진우는 이곳에 머물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CEO 권지혁은 떠나야만 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비밀스럽고 차가워졌다. 그는 민서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방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몇 시간이고 창밖을 내다보며 복수 계획을 세웠다. 민서가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차가운 거절이었다. 밤이 깊었다. 민서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알던 진우가 아니었다.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선 그의 실루엣은 힘과 위험 그 자체였다. 그녀가 알던 평화로운 세계는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 그녀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오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를 위한 두려움이었다. 그가 자신의 원래 세계로 돌아갔을 때 그와 그녀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에 대한 공포였다.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곧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권지혁은 오민서가 잠든 깊은 밤 그림자처럼 옥탑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낡은 공중전화 한 대를 발견한 그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단 하나의 번호. 그의 가장 충실한 신복 김비서의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김비서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유령이라도 만난 듯 경악했다. 대표님, 정말 대표님이십니까? 나야 김비서, 시간이 없어. 권지혁은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 같은 말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다. 김비서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프로페셔널한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권지혁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비밀 자금을 확보하고 충성스러운 이사들을 규합하며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라는 것. 그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되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동이 트기 전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곤히 잠든 민서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과 함께 그가 주었던 작은 평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의 차가운 CEO의 가면이 순간 금이 가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과 이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부숴야 한다는 사실에 날카로운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이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민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작은 밥상 위에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김비서가 준비해온 현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온기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 돈 당신이 나를 구해준 값이야. 이걸 받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것은 완벽한 거래의 언어였다. 민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돈 봉투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선행을 값싼 서비스로 그녀의 진심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다. 그녀는 이용당했고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상처와 분노로 떨렸다. 돈이요, 이게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한 값이라고요. 저는 돈 같은 거 바란 적 없어요. 권지혁은 일부러 더 잔인하게 말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당신도 이걸 바라고 날 구해준 거 아닌가? 이 돈이면 당신 동생 병원비도 당신이 살 집도 충분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얽히지 말고 떠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돈 봉투를 그에게로 밀쳐냈다.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 돈 더러워서 받기 싫어요. 그냥 가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절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게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돈 봉투를 그대로 둔 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옥탑방을 나섰다. 한때 두 사람의 안식처였던 작은 방에는 이제 민서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장면이 바뀌어 시너지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권태민은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아우라 바이오 매각건을 자신만만하게 브리핑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이미 그의 편으로 돌아선 듯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회의실에 들어선 것은 김 비서가 준비한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권지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온 왕과 같았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권태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거렸다. 지혁이 네가 어떻게 살아? 권지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없는 동안 다들 즐거웠나 보군. 특히 권태민 부회장. 그 말과 함께 김 비서가 스크린에 그들이 밤새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권태민의 횡령 배임, 그리고 자신을 살해하려 한 음모에 대한 반박 불가의 증거들이었다. 권력의 균형은 단 몇 초 만에 뒤바뀌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권지혁은 승리자가 되어 회의실에 서 있었다. 그의 적들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승리감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의 생각은 어느새 작은 옥탑방과 자신이 매정하게 버리고 온 여자의 눈물 젖은 얼굴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위한 전투에서는 이겼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다. 권지혁의 화려한 복귀 이후 시너지 그룹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그는 무서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권태민의 세력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권태민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쥐였다. 하지만 권지혁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민서의 얼굴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남몰래 김비서를 시켜 그녀의 안위를 살폈다. 김비서의 보고는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그가 남기고 간 돈에 손도 대지 않았고 예전처럼 힘겹게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깊은 상처를 입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 소식은 권지혁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비록 그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린 권태민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남은 충복들을 시켜 권지혁이 사라졌던 몇 주간의 행적을 샅샅이 뒷조사했다. 시장 상인의 증언, 사고 지점과의 거리, 그리고 권지혁의 기적 같은 생존. 모든 조각들은 단 한 사람 오민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권태민은 마지막 기회를 발견했다. 오민서. 그녀가 바로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며칠 뒤 민서는 퇴근길에 괴한들에게 조용히 납치되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권지혁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권태민이었다. 그의 요구는 돈이 아니었다.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금융비리의 책임을 스스로 뒤집어 쓴 채 회장직에서 사임하라는 것, 그리고 그 거래를 위해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증거로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민서의 사진을 보내왔다. 권지혁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이사들과 김 비서는 결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대표님. 회사를, 그리고 대표님 자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었다. 한 사람을 위해 그룹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하지만 지금의 권지혁에게 그런 계산은 무의미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끓여주던 소박한 죽 피곤해, 지쳐도 웃어주던 얼굴 작고 따뜻했던
옥탑방의 온기가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보여준 삶의 가치와 그녀 자신이 없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는 선택을 내렸다. 그는 권태민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맹목적으로 함정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는 CEO의 비상한 두뇌를 풀가동하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 가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몰래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겨 자신의 계획을 전달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만이 아니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속 장소는 폐공장이었다. 권지혁이 홀로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그를 짓눌렀다. 권태민이 몇 명의 조폭들과 함께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겁에 질린 민서가 묶여 있었다. 권태민이 조롱하듯 웃었다. 결국 내 발로 기어왔구나 사촌 동생.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하다니. 넌 역시 리더 자격이 없어. 권지혁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며 말했다. 민서 씨를 풀어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권태민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권지혁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훈련받은 싸움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절박했고 똑똑했다. 그는 옆에 있던 철제 선반을 발로 차 넘어뜨려 조폭들의 길을 막고 소화기를 집어들어 분말을 터뜨렸다. 폐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서 씨 눈 감아. 그는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한 조폭이 그의 앞을 막아서자 그는 필사적으로 주먹을 날렸다. 그의 싸움은 기술이 아닌 오직 그녀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 모습을 본 민서 역시 묶인 몸으로 의자를 격렬하게 넘어뜨리며 결정적인 순간에 악당들의 주의를 끄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권지혁의 계획이 실현되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폐공장으로 들이닥쳤다. 권지혁이 김 비서에게 남긴 신호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다. 권태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멍투성이가 된 권지혁은 비틀거리며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민서는 그의 품에 와라간겨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권지혁은 그녀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의 모든 차가운 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왕국을 지키기보다 여왕을 선택한 왕과 거대 제국의 심장이 된 청소부. 마지막 함정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두 사람의 진심을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다. 경광등 불빛이 소란스러웠던 폐공장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고요했다. 권지혁은 민서의 어깨를 감싼 담요를 여며주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제안도 뒤로 한 채 오직 그녀의 상태만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나 복수의 화신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안도와 애틋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자마자 민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병원의 VIP 병실이었지만 그는 그녀를 그곳에 혼자 두지 않았다. 의사의 진찰이 끝나고 그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이런 모습은 비서실과 병원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권지혁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그녀를 잃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민서를 퇴원시켜 자신의 화려한 저택이 아닌 그녀의 작고 낡은 옥탑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고 낮았다. 미안해요, 민서 씨.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한 내 최선이 결국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됐어요.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기억을 되찾았을 때의 혼란,
권태민의 위협 속에서 그녀를 보호해야만 했던 절박함, 그리고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느꼈던 고통과 그리움까지. 그의 고백에는 어떤 변명이나 과장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서툴지만 진실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시너지그룹의 권지혁 대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길 잃고 아파하던 진우 씨를 만났을 뿐이에요.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이 걱정됐어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당신이 다시 아픈 건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녀의 말은 권지혁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그의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아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그들의 아픔과 진심이 담긴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권태민의 몰락 이후 시너지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사회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미래까지 지켜낸 권지혁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회장직에 복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그룹 내 모든 비정규직, 특히 청소 및 시설 관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이었다. 이 결정은 민서가 그에게 보여준 삶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도시는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권지혁은 민서에게 더 이상 힘든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시너지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하는 공익재단의 이사직이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이끌어달라는 것이었다. 당신만큼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워두는 장식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빛이 더 넓은 세상을 비추길 바랐다. 어느 주말 저녁 권지혁은 민서를 다시 그 옥탑방으로 불렀다. 그는 이미 그 건물을 매입하여 옥상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놓았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그곳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작고 소박하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반지였다. 민서 씨,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길 잃었던 내 영혼을 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성공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차가운 왕좌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탁을 원해요. 나와 함께 우리의 진짜 인생을 시작해주지 않겠어요. 민서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의 입맞춤 위로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 후 시너지그룹의 젊은 총수와 공익재단의 따뜻한 이사장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가끔씩 북적이는 시장을 찾아가 할머니의 국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옥상 정원을 함께 가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다. 진심이 진심을 알아보고 상처를 보듬어 더 큰 사랑과 세상을 만들어낸 살아있는 기적의 이야기였다.